네, 장현정 원장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심리상담 우리 아이 마음 읽기 시간입니다. 2주 전이었죠. 지난 시간에 소아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장현정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네. 오늘은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네.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청소년 우울증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빴습니다. 바쁘셨어요. 날씨도 많이 더워졌죠? 네네. 예. 예. 어제 전화 드리니까 외부에 계시다고. 네, 어제 네. 좀 외부에서 좀 교육이 있어가지고 날씨 때문에 오시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셨고요. 많이 덥더라고요. 예, 땀 흘리면서 오셨더라고요. 예. 네. 우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네. 우울증을 겪으면 참 마음 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이제 차근차근 살펴봤고요. 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과는 또 조금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셔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우울감이 들 때 또 이거를 증상으로까지 우울증이라고까지 볼 때는, 우울장애라고까지 볼 때는 그들이 어떤 신호를 보낼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청소년들이 우울할 때는 어떤 신호를 보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동이라든지 소아 우울증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청소년은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네. 자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기분이나 우울합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표현되지는 않고요. 네. 뭐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경험했던 것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이 네. 어떤 신체적인 통증이라든지 신체적인 증상 호소가 역시 좀 많아요. 이제 뭐 우울증인데도요? 네, 예. 제가 몇 달 전에 경험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재수생이었는데 네. 그때도 계속 가슴이 아프다. 아.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응급실을 갔었고 네. 응급실에서 응급 검사도 하고 내과도 이제 심장내과에 가서 예.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아. 혹시 이제 그 내과 선생님이 한번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된 경우, 이런 경우처럼 예. 역시 뭐 두통이라든지 뭐 통증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라든지 이런 호소, 뭐 토하가 안 된다든지 네. 뭐 이런 호소들은 그러니까 신체 증상에 대한 호소가 신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자는 습관, 그러니까 수면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먹는 습관 이런 것들에 이제 현저한 어떤 변화를 보일 때, 네. 그것도 이제 일정 기간 이상 보였을 때 그것도 이제 중요한 신호가 되고요. 네. 역시 이제 뭐 그래도 장애가 있고 이렇게 증상이 심하게 나올 때에는 네.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들이 역시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결과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친구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적이 또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 네. 이제 청소년 우울증의 또 한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주로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제 두통이 있다든지 뭐 소화가 잘 안 되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뭐 다른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경우를 의심해봐야 하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아니 너 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이상이 없다는데 너 왜 계속 아프니, 너 꾀병 아니냐? 근데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뭐 만약에 이제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을 한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과를 그러니까 뭐 소아청소년과든 이렇게 가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검사도 하고 진찰을 받았는데도 원인을 못 찾게 되고 이랬을 때는 혹시 우리 아이가 혹시 뭐 심리적으로 또 무슨 뭐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조금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인도 합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도 참 그렇죠. 힘들고 아프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우울장애를 겪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나요? 이게 신호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신체적 증상이 있고 성적이 떨어지고 뭐 주변 관계가 좀 달라지고 한다는데,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우울증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자 사회적으로 이제 뭐 오늘 조선일보 신문에도 이제 그 대구 중학생 자살 그 기사가 이제 특집 기사로 또 실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역시
청소년 우울증의 가장 큰 초점이자 특징이자 문제가 네. 역시 자살입니다. 자살 행동도 많고요. 네. 자살 시도도 많고 이게 밝혀지지 않은 자살 시도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살 성공도 당연히 다른 연령대보다도 의미 있게 많은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의미 있게 많다고 하는 건 눈에 띄게.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청소년들은 사회적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네. 참 중요한 인력이자 예. 또 자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 되는 앞으로 이렇게 뭐 미래의 꿈나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령대에서 이렇게 또 그런 자살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게 이제 아동이나 소아보다도 이제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행동상의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심해질 수도 있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특징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이 연령대가 또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또 많이 민감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소아 연령대에서도 민감하지만 네. 갑작스럽게 이제 뭐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다든지 네. 아니면 교우 관계에서 뭐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을 심하게 겪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외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심한 우울증으로 또 표현되고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몸이 병들어서 신체적인 그러니까 내 몸에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잘못된 현상들 때문에 우울증이 속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우울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네네. 있는데 네.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우울증이 원인으로 또 많이 자리를 올 수도 있다. 올 수 있죠. 그러면 소아 우울증하고 지금 이제 특징을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차이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우울해도 표현이 별로 없고 자살까지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큰 차이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이라든지 자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 행동의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숫자로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뭐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자살 행동이 소아 우울증보다는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잘 들여다봐야 돼요. 물론 이제 오늘 뭐 청소년의 어떤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가 또 언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청소년 자살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자 아픔입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뉴스를 보더라도 참 깜짝 놀라게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살까지 이어지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소아 우울증은 자살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표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 마음을 읽어내기가 힘들다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고 청소년들은 자살까지 이어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좀 힘들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겪을 때 게임 중독으로 이어진다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게임 많이 하는 거, 또 중독이지 않나? 너무 거기만 집중해서 다른 일을 못하지 않나? 그런데 우울한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됩니까? 그 대부분 이제 게임 중독,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가 게임 중독이 돼 있는 건 아닌데요. 아니고. 게임 중독이 심하게 이렇게 와 있는 아이들은? 학생들한테는 뭐 우리가 이제 자세한 어떤 검사나 면담이나 진찰을 해보면 이제 우울증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울증이 있을 때 게임 중독을 걱정하기보다는 게임에 많이 중독돼 있을 때 우리 아이가 혹시 다른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 특히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더 그 이면을,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 마음 읽는 데는 사실은 대화가 필요한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은
대화 시간이 적고 대화를 기피하고 하기 때문에 더 읽어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거꾸로 들어요. 보면 또 예.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도 이제 이 게임 중독이라는 부분을 뭐 저도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임상적인 네. 부분을 다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임에 또 이렇게 많이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보면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혼자 있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자극이 네. 별로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을 하다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 예. 그 어떤 이제 재미를 느끼는 회로가 돌면서 다시 이제 뭐 금단현상 비슷한 게 또 생기고 또 게임을 또 찾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더 큰 자극을 찾다 보니까 더 오랜 시간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렇게 또 예를 들면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순환을 계속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그 이 특징이 또 뭐 임상 증상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 어떤 증상을 보이고 또 청소년들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되면은 뭐 화도 자주 나고 반항하기도 하고 네. 이전과 갑자기 달라진 모습, 말수도 적어지고 하는데 이게 그때 그냥 적절한 표현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우울하고 우울 장애를 겪는 건지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 좋은 질문을 예, 해주셨고요. 네. 아마 이제 뭐 정말 그 저도 그 부분을 오늘 조금은 더 자세히 네. 그리고 잘 설명을 해야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하고 네. 이제 뭐 우울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변화하고를 어떻게 좀 구분할 것이냐 네. 결국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임상 현장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진찰을 하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또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테이블이 표가 나왔듯이 우리가 이제 우울 증상에 9가지 우울 증상은 성인한테든 청소년한테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비슷비슷한 9가지 증상에 네.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연속된 2주 이상을 이제 그 증상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면서 그 증상만 얽혀 있는지 예를 들면 그 증상만 전형적으로 표현이 되는지 예.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분 좋은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얼마나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예를 들면 아침에 반응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가 네. 저녁에 뭐 자기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또 기분이 좀 나빠져서 네. 좀 우울해 보인다든가 이렇게 기분에 따른 변화들이 있을 때에는 그게 이제 어떤 정상적인 변화라고 좀 봐야 되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듯이 우울한 기분이 연속된 2주 이상 2주는 분명히 명확한 기간이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도 2주라는 기간을 이제 진단 기준에 예. 아주 중요한 기간으로 보거든요. 근데 네. 부모님들은 이 2주가 저희도 지난 2주 전에 이 시간을 진행을 했지만 얼마나 또 빨리 다가옵니까? 네, 2주라는 기간이 엄마 아빠가 많이 바빠서 아이를 못 봤을 때에는 2주가 금방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한 기간이라는 게 제가 2주는 설명을 해드리지만 네. 보통 한 2달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2달, 2-3달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아이가 정상적인 변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적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간에 지금 의미를 좀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팁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집안에서 좀 이제 큰 스트레스를 겪을 만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환경 변화가 있으면서 유독 최근에 그런 어떤 사춘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호소한다면 이제 그게 사춘기적인 정상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우울증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좀 이전하고 달라졌고 또 변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게 좀 나아질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다 할 때는 언제부터 그랬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지 하고 이게 2주가 연속해서 다른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아, 이 아이가 어떤 다른 증상을 겪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처음에 어떤 사례로 들었던 경우도 그 학생인 경우에도 한 달 이상 그렇게 가슴에 통증이 지속이 되고 근데 그 사이에 한 2-3번 정도 병원을 방문했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온 경우거든요. 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이 가슴에 통증이었지만 제가 이제 자세히 면담을 해보니까 부수적인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을 2주 이상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시작되는 어떤 우울증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치료 어떻게 하는지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지금 장현종 원장님 말씀해주신 우울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정리해 놓은 거 좀 볼까요? 임상 증상이 뭐 우울한 기분 있고 흥미가 감소되고 의욕이 저하되고 과도한 자책감이 있군요. 그 식욕, 수면의 변화, 자살에 대한 생각, 활동 저하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과도한 자책감을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과도한 자책감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평소에는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던 것들이 왜 이건 분명히 내가 못해서 이런 거야. 왜 나만 이럴까? 이렇게 모든 문제를 이제 부정적으로 자기로 화살을 돌리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이제 하나의 증상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성향상 저는 좀 죄책감이 심한 성격이에요.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청소년기에는 좀 더 심했고요. 그렇지만 그게 저는 제가 우울하다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2주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기능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나 우울 장애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과도한 자책감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고 나는 다른 애들보다는 나는 자책감이 너무 많아.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데 공부를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한테 장애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진단 기준에 보면 명확한 어떤 이제 그 진단 기준의 예외 상황이 사회적인 직업적인 가정적인 기능이 일정 정도 수준이 유지되면 장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원장님. 그 자살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성적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우울하지만 그 학교 생활을 무리 없게 진행한다면 장애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 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보통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갑작스러운 예를 들면 상위권 학생들도 자살을 하고 하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자살을 하는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은 의미를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도 해보고 고민을 해볼 부분이지만은요 아마도 이제 상위권에 있던 학생도 어느 정도는 진행된 우울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은 이제 본인이 사회적인 기능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제 그 상황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볼 수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다로 그냥 보시는 거군요. 치료 어떻게 합니까? 성인 우울증, 소아 우울증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소아 우울증의 치료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치료적인 자원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놀이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면담이라든지 혹시 이제 예를 들면 관계 형성을 조금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조금 더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약도 약이지만 약물보다는 하지만 이제 청소년 우울증의 어떤 치료 방식은 이제 성인 우울증의 치료 방식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흡사한데 아무래도 이제 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외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이 취약해져 있는 이 스트레스라는 부분을 네. 어떻게 좀 관리를 더 잘해줄 것이냐.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쉽게 표현해서는 환경 치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에 대한 치료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상담 치료, 그다음에 약물 치료, 그다음에 이제 환경 치료. 상담 치료는 이제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개인 상담 치료가 있고요. 가족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상담 치료가 있고, 또 인지적인 생각의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시켜 주면서 진행하는 인지 행동 치료가 또 있고요. 그게 이제 상담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약물 치료는 뭐 그 정신과적인 전문적인 약을 쓰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증상을 호전시키는 걸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환경 치료는 결국에 이제 어떤 근본이 되는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우울증이 왔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는 어떤 뭐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환경 개선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 치료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만이 완치가 되고 재발을 안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뭐 연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온 논문 결과에 보면 이런 환경 치료를 열심히 병행한, 환경 치료라는 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했던 분들한테는 나중에 뭐 6개월이 지나서든 1년이 지났을 때 재발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과 상담만 진행을 했던 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50%의 재발률을 보였는데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환경 치료에 집중을 했던 군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절반 이상 25% 정도만 이제 재발이 했던 거예요. 뭐 수치는 이제 그렇게 절대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쪽으로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운동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 치료 쪽에서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이 운동이 생물학적 치료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하는 그러니까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자극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라는 게 이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라는 게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 어떻게 운동을 정말 잘할 것이냐는 부분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없지만요. 우리 아이가 마음이 아프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이거 먼저 치료해야 하니까 학원 뭐 덜 가고 운동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 그렇죠.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럼요.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아까 이제 자살이라는 청소년 자살의 문제를 좀 다루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는데도 자살 행동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연령대의 우울증보다도 자살이 굉장히 자살 행동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자살 시도가 많아지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뭐니 해도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스트레스 조절을 성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인지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뭐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이제 뭐 교우 관계에 관련된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학업이 또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 내에서 겪는 스트레스 중에서는 이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집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겪게 되는 또 스트레스가 클 텐데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직접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요인을 먼저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얘기해주는 내용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또 표현해줄 수 있는, 얘기해줄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도 또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직접 청소년과 부모님이 얘기했던 그 스트레스 원인하고를 또 비교를 해보는 게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가족 상담이 네. 어느 정도 이 연령대에서는 뭐 성인보다도 조금 더 중요하게 물론 이제 소아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청소년도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때 이제 부모님이 보호자분들이 역시 많이 상담에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고요. 네.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거는 왜냐면 이제 상담한다는 것 자체를 네. 그 당연히 이제 그 정도의 노력이 또 있어야지만이 네. 또 극복하는데 그만큼 또 도움이 되니까요. 네, 네. 네. 그 전문가들은 어떤 도움을 주세요? 어떻게 도움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언급이 이제 사실 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뭐 정신과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 명칭을 바꾼 거는 그만큼 저희들이 전문가로서 좀 더 가까이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예. 상담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 정신과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이렇게 방문하시기는 여전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뭐 그 정신보건법이 조금 개정돼서 이제 뭐 경한 이제 정신 장애는 예를 들면 이제 정신과적인 이제 기본적인 상담이라든지 네. 약한 장애에서는 증상에서는 이제 기록을 좀 남기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걸로 네. 뭐 시행령을 공표하고 그렇게 하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사례를 들었던 그 학생의 경우에도 본인이 정말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여러 번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근데 또 그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신과를 상담을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너가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너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지 않겠냐. 청소년이니까 더 그런 걱정이 그럴 수 될 거예요.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또 이제 지역 사회적인 또 우리 전문가들의 어떤 좀 관심이나 도움을 통해서 네. 조금 이제 저희 과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조금 편하게끔 네. 좀 별 걱정 없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사실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타깝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치료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오시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강연을 가고 뭐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접근은 결국에는 오셔야지만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네.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한 아이들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는 나 이래서 사실 이랬어요. 하지만 부모님한테는 뭐 놀다가 그랬다는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그랬다는 등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아까 이제 청소년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속 네. 지금 물어봐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니까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겠는데 네. 그 저희 병원 근처에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정형외과 병원이고 수술도 하시니까 네. 근데 몇 달 전에 이제 저랑 이제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아니 왜 이렇게 요즘에 청소년 중에서 손목을 긋는 학생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예. 그 원장님도 그런 거예요. 자살 시도로. 처음에는 자살 시도인지도 모르고 네. 이제 이렇게 어쨌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꼬매주다가 네. 이제 물어보는 거. 또 어쩌다가 이랬니? 물어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진실을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자살 시도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다쳐서 그래서 근데 상처 부위를 보면 이거는 이렇게 다치기가 어려운 건데 해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정신과 쪽에 관심이 많으신 네, 분이고 네. 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어서 자꾸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치료를 하는 과정이. 치료하면서. 너 왜 그랬니? 선생님한테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막 예를 들면 이제 울면서라든지 본인이 이제 담담하게 뭐 이제 살고 싶지 예, 않다고 뭐 얘기해. 이제 그런 자살 시도를 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정형외과 원장님도 그러신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좀 정신과 상담을 받게끔 해야 될지. 네. 아니면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또 물어보신대요. 아니 이 왜 다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얘 말이 맞죠? 이렇게 뭐 하다가 네. 잘못해서 다친 네.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뭐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큰 스트레스가 있어서 아이가 좀 했으니까 좀 지켜보든지 상담을 이렇게 받으라.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저한테 이제 토로를 하셔서 네. 사실 근데 저는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청소년 중에서 정말 손목에 자해 행동을 하고 온 학생을 한 건도 보신 만나보지 적이 없으세요? 못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사고는 분명히 있을 테고 당연히 있을 가까운 텐데. 병원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도 상담을 저희들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병원에서 뭐 응급실에 근무하거나 이렇게 있었을 때는 자주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진료 협진으로 네네네. 보게 되지만은 뭐 제가 이제 운영하는 병원이 대학병원은 아니고 정신과 전문 병원인데 그런 경우를 그래서 저도 그 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이지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제가 전문가로서 주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많이 그러니까 반성을 아이가 하게 됐죠. 자살 시도나 그 유사한 행동을 보였을 때는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올바른 거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죠. 왜냐하면 이게 자살 시도는 다음번 자살 시도로 분명히 옮겨갈 가능성이 많고요. 다음번 자살 시도는 더 강력한 수단을 씁니다. 예.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학생이 장난이 아니고 자살 시도 그 손목을 긋는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우리가 주저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 번 주저를 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아주 이제 이 연령대는 충동적으로 뭐 그냥 한번 그어봐 한번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재미삼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번 시도는 그만큼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이 연령대에서는 또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수단을 뭐 며칠 전에 뭐 몇 달 전에 또 뭐 이렇게 성적 문제로 부모님과 이렇게 다툼이 있는 다음에 뭐 다음 날 아침에 또 이렇게 아파트 옥상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참. 근데 그런 그 청소년들의 자살 이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학교에서 상담할 때 상담 그 카드 같은데 약간 우울증 소양을 보인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후에 어떤 진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황망하시겠어요. 이 아이를 이전에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학교, 부모님, 의료진 간에 이런 어떤 소통이나 그 협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아이를 하나 잃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그래서 종종 아마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 지금 뭐 아주 좋은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좋은 견해를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그래서 뭐 제가 강남구에 있는 어느 중학교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반 전쯤에 이제 문자를 보내줬어요. 이제 학부형한테 온 문자를 저한테 그냥 복사해서 보내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강남구청에서 제가 이렇게 특정 구청을 얘기해도 되나요? 강남구에는 여러 학교가 강남구청에서 그쪽 그 상담을 정신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상담을 구청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상담 선생님한테 학교에 이제 의뢰를 하면 직접 진료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왜냐면 이제 진료실을 방문하면 이제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런 단계를 없애고 직접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구청에서는 직접 이렇게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좀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깜짝 놀래기도 했지만 참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직 청소년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또한 치료를 하더라도 혼자 치료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대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ING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 세 가지 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튜닝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의 특징에 맞게끔 이제 부모님이 먼저 좀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소양이 굉장히 외향적인 아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또 훈육 방식을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네. 아이가 조금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이러면 거기에 맞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튜닝이란 조율이란 부분을 좀 썼고요. 네. 웨이팅을 제가 좀 기다려 줄 필요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성장통을 크게 겪는 애들한테 그걸 겪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말린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뭐 물론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네. 아이가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조건은 어느 범위를 어느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이제 기다려 주시고 생각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리스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대화를 좀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말을 제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잘 이렇게 호응하면서 들어주는 게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진료실에 오셔서도 그런 걸 간혹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좀 하고 친해질 수 대화할 있냐? 수 있을까? 예.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우리 뭐 외자로 된 음성들 있잖아요. 헐, 대박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네. 그 다음은 뭐 이런 얘기만 하시면서 전혀 딴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근데 그럴 시간을 주면서 몇 가지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감탄사만 하면서 좀 들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 이거를 이제 한 번 하고 다음번에 네. 이제 안 하시면 안 되고 되고요. 일관성 있게 일관성 정말 있게. 그랬니? 어머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된 이제 제가 네. 리스닝이 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제 부모님의 어떤 대처 방식이 네, 네. 그러니까 그 웨이팅의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하신 거를 팁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그 기다릴 때 그럼 얼마나 줄창 계속 기다려줘야 되냐 할 때 2주 정도 지켜보면 괜찮겠다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알고요. 그리고 좀 내성적인 아이와 외향적인 아이를 튜닝을 좀 각기 맞춰서 아이별로 해야 한다 할 때는 외향적인 아이는 좀 넓게 보아주고 예민한 아이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네. 이렇게 하면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맞나요? 원장님? 정말 잘 표현하셨는데요. 어떻게 네. 뭐 저보다도 더 잘 아니 표현하셔서. 아닙니다. 자료 잘 보내주시고 늘 이제 친절히 방송 전에도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장현정 원장님과 함께 청소년 우울증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나 요즘 청소년 자살률이 뭐 세계적으로 1위니 뭐 네. 높다느니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니 이런 말들이 많을 때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듬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